만약 우리가 알던 낭만적인 조선시대 유람이 사실은 매 순간 목숨을 걸어야 했던 생존 게임이었다면 어떨까요? 산수화를 보며 시를 읊고 주막에서 탁주 한 잔 걸치는 여유로운 선비의 모습, 오늘 타임체이스가 그 환상을 철저하게 깨부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려 KTX도 아스팔트 포장도로도 구글맵도 없던 수백 년 전 조선의 흙먼지 날리는 비포장도로 한가운데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여행의 시작은 언제나 짐 싸기부터죠. 조선시대 여행자의 상징, 바로 괴나리 보찜입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선비들이 아주 가벼운 천 쪼가리 하나를 등에 메고 사뿐사뿐 걸어가지만 실록과 각종 게임 문집을 교차 검증해보면 이 보찜은 결코 가벼운 패션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생존 배낭이었습니다. 당시 한양에서 부산 동래까지의 거리는 약 380km, 성인 남성의 걸음으로 하루 종일 걸어야 30km 남짓을 갈 수 있었으니 꼬박 보름이 걸리는 대장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낭 속엔 대체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아이템, 바로 조선시대의 내비게이션인 도리표 더 리베어입니다. 도리표는 각 지역 간의 거리, 거쳐야 할 여권, 물을 건너는 나루터의 위치가 빽빽하게 적힌 일종의 휴대용 가이드북이었습니다. 조선시대 도로는 지금처럼 이정표가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 산속에서 해를 넘기면 곧바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기 십상이었죠. 선비들은 이 도리표를 품속 가장 깊은 곳에 넣고 행여 비에 젖을까 기름을 먹인 유지 여주로 겹겹이 싸맸습니다. 두 번째는 집신, 즉 미투리입니다. 조선시대 여행길은 전부 돌투성이 흙길이었습니다. 집신은 내구성이 형편없어서 하루나 이틀을 꼬박 걸으면 밑창이 너덜너덜해져 끊어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보찜에 집신을 수십 켤레씩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습니다. 짐이 무거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돈이 있는 자들은 중간중간 장터에서 집신을 사서 신었지만 가난한 선비들은 밤마다 쉴 때면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짚을 꼬아 다음 날 신을 집신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부르트고 발바닥에 물집이 잡혀 피가 배어 나오는 것, 그것이 조선시대 여행의 기본값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식량입니다. 길가에 식당이 널려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주막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것은 화폐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한 조선 후기의 일입니다. 조선 전기와 중기까지만 해도 돈을 내고 밥을 사 먹는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챙겨야 했던 것이 미숫가루와 말린 밥이었습니다. 물 한 바가지에 미숫가루 한 줌을 타서 허기를 달래는 것이 주된 식사였죠. 여기에 비상약으로 쓰일 환약 몇 알, 밤바람을 막아줄 얇은 무명옷 한 벌, 그리고 물을 떠 마시거나 밥을 빌어 먹을 때 쓸 작은 녹그릇 하나가 보찜의 기본 구성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광목천에 싸서 둘둘만 뒤 어깨에 비스듬히 매면 그 무게만 해도 좋기 10kg이 넘었습니다. 자, 짐을 다 쌌다고 해서 바로 문지방을 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대의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이 필요하듯 조선시대에도 거주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국가가 발행한 공식 여행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노문 혹은 행장이라 불리는 문서입니다. 조선은 기본적으로 백성들의 거주지, 이동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농업 국가였습니다. 농민이 땅을 버리고 떠돌면 세금을 거둘 수 없었기 때문이죠. 조선왕조실록 태종 13년의 기록을 보면 길을 가는 자가 증명서가 없으면 관찰사로 하여금 엄히 다스리게 하라는 어명이 떨어집니다. 만약 나루터를 건너거나 성문을 통과할 때 문지기가 검문을 하는데 이 노문이 없다? 그 자리에서 불법 도망자나 도적대로 몰려 관하로 끌려가 매타작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 노문에는 여행자의 이름, 나이, 신분, 거주지, 그리고 정확한 목적지와 여행의 사유가 아주 세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경상도 안동에 사는 유학김 아무개가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한양으로 올라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관청에 붉은 관인이 찍힌 이 한지를 받아들고 나서야 비로소 조선의 여행자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 동네 어귀를 벗어난 여행자의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산맥과 좁은 산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고속도로라 불렸던 영남대로를 걸어본다고 상상해 봅시다. 영남 지방의 선비들이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최단 코스. 하지만 최단 코스라는 말은 그만큼 산을 깎아진 듯 가로질러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악명 높은 구간은 단연 문경세제였습니다.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의 이 고갯길은 해발 600m가 넘는 험지였습니다. 당시 선비들의 일기를 보면 문경세제를 넘을 때의 묘사가 마치 지옥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적혀 있습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오르고 등창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며 집신 사이로 날카로운 돌멩이가 파고들어 발톱이 빠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은 오히려 견딜 만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공포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때 찾아왔습니다. 조선시대 여행자들을 가장 떨게 만들었던 공포의 대상 1위, 바로 호환, 즉 호랑이입니다. 당시 조선은 그야말로 호랑이의 나라였습니다. 산맥이 굽이치는 곳마다 호랑이가 득실거렸죠. 영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호랑이가 민가에 내려와 사람을 물어가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심지어 한양 도심 한복판인 창덕궁 후원에까지 호랑이가 나타나 새끼를 쳤다는 소름 돋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물며 깊은 산중인 문경세제는 어땠을까요? 날이 어둑어둑해지고 산속의 기온이 뚝 떨어지면 바람결에 사각거리는 대십 소리 하나에도 여행자들의 등골은 서늘해졌습니다. 멀리서 크렁하는 맹수의 낮은 울음소리가 메아리 치면 선비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리한 여행자들은 절대 혼자 험지를 넘지 않았습니다. 길목 입구에 있는 주막이나 마을에서 자신과 행선지가 같은 사람들을 모아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이동했습니다. 이를 일행을 맺는다고 표현했죠. 건장한 삭침꾼을 고용에 앞장세우고 손에는 횃불과 육모방망이를 든 채 꽹과리를 치며 호랑이를 쫓았습니다.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자, 천신만고 끝에 산을 넘어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 잠을 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날처럼 스마트폰으로 숙소를 검색해 평점을 보고 예약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죠. 조선 전기와 중기, 백성들이 애용하던 숙박시설은 원이었습니다. 서울의 이태원, 홍제원, 조치원 같은 지명들이 바로 이 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원은 본래 공무로 출장을 다니는 관리들을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던 일종의 관영 여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관리가 허술해지고 관리가 파견되지 않으면서 점차 쇠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일반 양반이나 선비들이 가장 선호했던, 그리고 조선시대에만 존재했던 아주 독특하고도 기막힌 숙박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르는 사람의 집 문 두드리기입니다. 해가 지고 마을이 나타나면 선비는 그 마을에서 가장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대문 밖에서 헛기침을 하며 외칩니다. 이리 오너라. 지나가는 과객이 온대.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하오. 현대사회라면 당장 무단 침입이나 미친 사람 취급을 받으며 경찰에 신고를 당하겠죠? 하지만 놀랍게도 조선시대에는 이것이 매우 권장되는 미덕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사랑채는 언제든 지나가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열려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문을 열고 나와 낯선 여행자의 행색을 살핍니다. 만약 그가 학식을 갖춘 선비라면 주인은 기꺼이 방을 내어주고 따뜻한 저녁상까지 차려 대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이 바로 조선 양반들의 정보 네트워크였기 때문입니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타지에서 온 낯선 지식인은 그 자체로 걸어 다니는 뉴스 채널이었습니다. 주인은 저녁을 대접하며 한양의 정치 판도는 어떤지, 저작거리의 쌀값은 얼마인지, 새로운 학문적 동향은 무엇인지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며 정보를 캐냈습니다. 여행자는 공짜 숙식의 대가로 자신이 가진 정보와 입담을 지불한 셈이죠. 때로는 두 사람이 학문적 견해를 나누다 밤을 새우기도 하고 평생의 지음이 되어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의 지식인들이 길 위에서 낭만을 찾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호사를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신분이 낮거나 총각을 다투는 상인들은 결국 주막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조선 후기 상업이 발달하며 전국 곳곳에 거미줄처럼 생겨난 주막은 현대의 모텔이나 식당과는 그 개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막에 들어서면 가마솥에서 펄펄 끓고 있는 장국밥에 짙은 고기 누린내와 된장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재밌는 것은 주막에는 방값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모에게 밥값과 술값, 즉 엽전 몇 잎을 지불하고 식사를 하면 잠자리는 덤으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잠자리는 결코 쾌적하지 않았습니다. 큰 방 하나에 신분과 나이를 불문하고 수십 명의 사내들이 한데 뒤엉켜 자는 완벽한 혼숙의 현장이었습니다. 코 고는 소리, 땀 냄새, 씻지 않은 발 냄새가 방 안을 진동했습니다. 이불은 언감생심이고 집더미를 깔고
새우잠을 자야 했죠. 임진왜란 당시 피난길에 올랐던 오이문이 쓴 일기 쇠미록을 보면 주막에서의 하룻밤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단했는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옆 사람이 벼룩을 잡느라 밤새 뒤척이는 바람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기록을 보면 수백 년 전 조상들의 피로감이 우리의 피부로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사람들은 이토록 끔찍한 육체적 고통과 목숨을 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체 어디로, 왜 떠났던 것일까요? 가장 치열하고 절박했던 여행의 목적은 단연 과거 시험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가의 자제들에게 과거 급제는 가문의 명운이 걸린 절대적인 미션이었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끝자락에 사는 선비들은 시험을 치르기 위해 수백, 수천 리 길을 걸어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이때의 압박감은 현대의 수능 수험생이 느끼는 불안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가는 길에 도적을 만나 노잣돈과 책을 모두 빼앗기는 일도 부지기수였고 풍토병에 걸려 객지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객사도 비일비재했습니다. 특히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다리가 없던 시절, 비가 와서 강물이 불어나면 나루터의 배가 뜨지 못했습니다. 과거 날짜는 다가오는데 강물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며칠 동안 강가에서 하늘만 원망하며 통곡하는 선비들의 모습이 실록과 문집 곳곳에 눈물겹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행은 낭만이 아니라 피를 말리는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여행이 핏빛 생존 게임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독한 고생을 사서 하는 진짜 유람, 이른바 버킷리스트 여행도 존재했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영혼을 사로잡은 최고의 핫플레이스, 바로 금강산입니다. 당시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을 한번 보는 것이 소원이다라는 중국 송나라 시인 소동파의 말이 일종의 유행어처럼 돌았습니다. 금강산 유람은 성공한 양반들의 부와 명예, 그리고 풍류를 과시하는 최고의 플렉스였습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을 비롯해 수많은 문인들이 남긴 유산기를 보면 그들의 금강산 여행이 얼마나 거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력이 넉넉한 고위 양반들은 걸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남여나 초원이라 불리는 뚜껑 없는 가마를 타고 노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험한 산길을 오르게 했습니다. 뒤로는 짐을 든 노비들과 술과 안주를 든 기생들까지 수십 명의 일행이 줄을 지어 산을 올랐습니다. 금강산 만폭동 계곡이나 장안사 같은 명승지에 도착하면 이들은 경치를 감상하며 시를 찍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들은 돌아와서 자신이 본 절경을 과장 섞인 문장으로 써 내려가 문집을 남겼고 이 문집들은 베스트셀러가 되어 다른 선비들의 여행 뽐뿌를 자극했습니다. 북학파 실학자 연암 박지원이 청나라를 다녀와서 쓴 열하일기가 조선 후기 지식인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최고의 여행기이자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여행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푸는 현대의 힐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옛 선인들은 동만권서 행만리로라 했습니다. 만 권의 책을 읽고 만 리의 길을 걷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길을 걷는 행위는 방구석에서 책으로만 배운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이 실제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는 현장 학습이었습니다.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집신을 갈아 신고 낯선 주막에서 코를 고는 백성들과 살을 부대끼며 자고 때로는 비바람을 맞으며 산천의 장엄함 앞에 자신의 자금을 깨닫는 과정. 조선의 지식인들은 그 혹독한 여정을 통해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자신을 수양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자는 떠나기 전에 그 사람과 결코 같은 사람일 수 없었습니다. 길 위에서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공포와 환희가 그들을 진짜 어른으로, 진짜 학자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조선시대의 여행기 어떠셨나요? 편리함으로 무장한 현대의 우리는 수백 킬로미터를 단 몇 시간 만에 주파하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에만 급급해 과정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때로는 내비게이션을 끄고 잘 포장된 도로를 벗어나 불편하고 더딘 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타임체이스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전율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